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9년 의료인문학 1 첫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제목이 인간은 얼마나 멋진 작품인가 라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실제 내용은 몸에 대한 그 개념 또는 관념의 변화 과정에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것과 건강이라는 것이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져 있는가, 몸을 어떻게 우리가 개념화했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몸을 살아가는 방식이 어떻게 달라져 왔는가를 살펴볼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의학 오디세이라고 하는 책이 이제 우리 교과서인데요. 원 제목이 The Story of Medicine입니다. 그러니까 의학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의학사 이야기라고 바꿨는데, 뭐 이렇게 고대에서 중세 천대까지 거의 모든 의학의 역사. 그런데 이제 의학이라기보다는 의료 생활, 건강에 관련된 생활에 관련된 그런 역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의학사라 그러면 의학을 중심으로, 의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중심으로 역사를 기술해 왔다면, 이 책은 주로 의학적 경험, 건강과 질병에 관련된 경험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챕터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몸 건강이에요. 인간은 얼마나 멋진 작품인가 했는데, 그게 사실은 몸과 건강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 여기 집중될 것이고요. 다음 주는 질병의 역사. 질병도 시대에 따라서 많이 다르죠.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진단했는가. 몸에 대한 개념과 관련된 거죠. 이 두 개의 관계가 진단이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실천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 치료 행위잖아요. 그래서 치료 역사를 따로 다루고요. 그다음에 치료 중에서 또 수술이라고 하는, 외과라고 하는 특수한 영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5개의 챕터가 주로 쭉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몸의 이야기, 질병 이야기, 진단, 치료, 수술의 이야기입니다. 그걸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기록을 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엔 의술의 미래를 얘기할 건데요. 이거는 또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수업 마지막에 청진기가 사라진 이후라고 하는 책을 볼 거거든요. 그것 역시 이제 의술의 미래에 대한 얘기인데, 맛보기로 좀 보게 될 겁니다. 자, 일장 인간은 얼마나 멋진 작품인가. 몸에 대한 알무 역사라고 제가 정의를 했어요. 몸에 대한 알무 역사다. 몸에 대한 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의학 그러면 몸에 대해서 우선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질병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이 책이 그 순서에 따라서 기술되어 있는데, 첫째 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에 대한 알의 그 역사인데, 그게 시대에 따라 상당히 많이 달랐다는 거죠. 몸을 어떻게 개념화하느냐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또는 문화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랐다는 거죠. 대체적으로 고대 시기를 보면 조화를 강조하죠. 그래서 음양의 조화라든지, 또는 서양에서는 사체, 4개 체액이 조화를 이룬다든지, 또는 동아시아에서는 음양과 오행, 5가지의 원소랄까요? 행의 상생과 상극,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거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르네상스 이후에는 이제 해부학이 발전하죠. 물론 고대에도 해부학이 발전했습니다만 사라지죠. 사라졌다가 르네상스 시대에 다시 해부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체의 신비를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대 시대에는 그 몸에 대해서 조화라는 걸 관점을 강조하기 때문에 신체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개념화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조화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구조나 생김새에 대한 생각을 별로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그것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를 발견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단계가 뭐겠습니까? 기능이죠. 어떻게 작동하느냐. 이렇게 생긴 우리 몸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러면 그런 생김새를 가지고 우리 몸이 어떤 작동 방식으로 기능을 발휘하냐 하는 게 나오겠죠. 그게 생리학이죠. 해부학, 생리학. 근데 생리학의 최초의 단계는 혈액순환을 발견하는 거였어요. 혈액순환을 발견하는 아주 간단한 실험에 의한 윌리엄 하비의 혈액순환의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런 두 가지의 해부학과 생리학, 구조와 기능에 관련된 지식을 토대로 해서 기계적 모델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조화를 이루는 어떤 용기 같은 비슷한 거였거든요. 내 몸의 외부와 내 몸 내부를 조화를 이루는, 또 내 몸 내에서도 조화를 이루는 그런 거였다고 한다면,
이 해부학과 생리학이 발달된 다음에는 기계적 모델이 발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을 기계로 바라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워졌다는 겁니다. 요 해부학과 생리학의 발달과 더불어서요. 그리고 이제 그런 기계적 모델은 그 눈에 보이거나 우리가 인지하기 쉬운 거잖아요. 그런데 화학이 발달하면서 또는 화학적 반응들이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세적인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추론할 수 있는 그런 화학적 반응들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지게 돼서 보면 전체적으로 미세 구조, 미세 또는 미세 구조는 아닐지 몰라도 화학적 반응이라는 게 미세 반응에까지로 저기 환원돼 가고 있는 그런 그죠? 그 구조를 보이죠. 조화를 강조했던 큰 그 전체적인 전일적인 홀리스틱한 그런 개념에서 전체적으로 미세적인 환원의 단계로 접어드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뇌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것에 대한 그 연구는 뭐 일찍부터 있어 왔습니다만 특히 20세기 이후에 뇌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떤 새로운 그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뭐 의학 또는 몸에 대한 지식은 뇌를 빼놓고는 생각하기 어려울 거다. 그래서 뇌라는 것이 이런 우리가 몸을 바라보는 그런 틀 자체를 크게 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요.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몸의 관념이 변화해온 과정, 조화로부터 환원, 기계적 구조까지 이렇게 쭉 있고 그것을 역사와 문화의 맥락에서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서양의 역사에서 보면은 고대 그리스로부터 시작해서 중세를 거쳐서 근대로 이어지는 그리고 현대에 또 다시 변화를 하는 그런 역사적 맥락이 있을 것이고요. 문화적 맥락에서 보면 특히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아직까지도 전일론적인 그러니까 조화를 강조한 전일론적인 의학 개념이 몸에 대한 알매 체계가 강하게 남아 있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누구나 인정하는 거지만 서양의 기계적 모델에 바탕을 둔 의학이 대단한 성과를 이룬 것도 사실이죠. 전무후무한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성과를 이룬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역시 또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계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기계적 관념, 몸에 대한 기계적 관념이 엄청나게 큰 성과를 얻긴 했지만 그것이 어떤 또 문제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는 거죠. 그 전체적으로는 이제 전일론과 원자론, 말씀드린 대로 조화를 강조하는 게 전일론이고요. 그 다음에 환원을 강조하는 게 원자론이겠죠. 마찬가지로 비슷한 논리로 유기체론이 전일론에 비슷하고요. 기계론이 원자론에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대립되는 그런 몸에 대한 관념들이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를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원시시대, 선사시대의 그 유적들을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선사시대의 유적에서 나온 유골이거든요. 근데 보면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요. 큰 구멍이 뚫려 있죠. 이런 수술을 왜 했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신이 만들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수술을 했다는 건데, 이런 수술을 왜 했다고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대적인 관념에서 보게 되면 뇌압을 줄이기 위한 거잖아요. 안에 뭐 출혈이 있거나 그래서 뇌압이 높아지면 그걸 낮추기 위해서 이제 구멍을 뚫고 이제 하잖아요. 감압 수술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이때는 왜 했겠는가 하는 거예요. 아마도 비슷한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뇌 내의 물리적 압력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악령이랄까 뭐 이런 주술적인 의미로 그 악령을 뽑아내기 위해서 이런 수술을 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것이죠. 그런데 보게 되면 재밌는 거는 그 수술 흔적이 굉장히 말끔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수술을 하고 나서도 상당 기간 동안 생존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선사시대, 원시시대에는 무조건 열악한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예단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유적들 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사시대, 원시시대의 우리 조상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 개념은 가지고 있지 않았겠지만 상당히 나름대로 어떤 경험적 근거를 가지고 수술을 하고 치료 행위를 했을 거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오른쪽 거는 이제 이 유물은 뭐냐면 양의 간 모양을 형상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양의 간 모양을 왜 이렇게 점토로 만든 건데 왜 이렇게 만들었겠느냐는 거죠. 아마도 양을 이제 어떤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뭐 제사를 지내는 거죠, 말하자면. 제사를 지낼 때 그 희생물의 양을 쓰는 거죠. 그래서 배를 갈라서 양의 간을 꺼내죠. 간을 꺼냈을 때 간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를 예측하는 어떤 일정한 룰이 있었다고 하는 그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구획이 지어져 있고 각 부분이 그 분류가 돼 있잖아요. 이제 이게 이쪽 부분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부었다, 빨갛다 그러면 뭐 미래가 어떻게 된다, 이러면 좀 홍수가 거다, 뭐 이런 식의 일정 정도의 연관을 지어놓고 이런 지수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라고 하는 말을 한자를 뜯어보면 그렇습니다. 이 안에 있는 것이 화살이고요. 이게 창입니다. 그리고 이 바깥에 있는 게 술유예요. 그러니까 화살을 맞고 창에 찔렸어요. 그런 사람을 갖다가 뭐 약의 대명사인 술을 가지고 치료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거가 외과라고 한다면 밑에 건 내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재미있게도 요 글자와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요 편 찾아보면 요 글자와 같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 밑에 무당 무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 대신에 무당이 들어가 있죠. 그건 무슨 뜻입니까? 약 대신에 어떤 무술적인 행위를 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의술의 기원은 무당에 있다. 그리고 무당과 어떤 경험, 그러니까 주술적인 것과 경험적인 것이 섞여 있는 거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지금은 그럼 주술적인 영향이 없느냐? 뭐 잘 생각해 보면 아직도 주술적인 그 흔적이 많이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기는 그렇고요. 자, 그다음에 서양에서는 이런 주술적이고 경험적인 것에 의존하다가 이것을 이론으로 만들죠. 이론이 됩니다. 주술과 경험으로부터 이론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서양에서는 체액설로 정리가 돼요. 그래서 네 개 원소, 물, 불, 흙, 공기라고 하는 네 개 원소가 이 세상을 구성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우리 몸에는 그 네 개의 원소에 대항하는 네 개의 체액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황담즙, 점액, 혈액, 흑담즙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각각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성격은 뭐냐 하면, 여기 보면 뜨겁고 축축함, 그 다음에 마르고 차가움, 그러니까 온냉 건습이죠. 온냉 건습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혈액은 뜨겁고 축축하고요. 그 다음에 흑담즙은 건조하고 차갑고,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네 개의 체액의 성격을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추론을 하죠.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용어 중에서도 이 시대에 기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 우울, 멜랑콜리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멜랑콜리라고 하는 말은 원래 흑담즙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겁니다. 그래서 흑담즙이 많은 사람은 우울하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다혈질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 말 생균이정으로 발랄하다는 뜻입니다. 혈액이 많은 사람이에요. 혈액이 4개, 체액 중에서 혈액이 비율이 높은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발랄하고 해서 다혈질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점액이 많은 사람은 냉담하고 무기력하다. 그래서 플레그마틱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황담즙이 많은 사람은 콜러릭, 그래서 성 마른 사람으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성격에 대해서도 이 네 체액을 가지고 설명을 했고요. 인간의 질병도 이렇게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론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치료법을 보면 이렇습니다. 대개 그 혈액이 많아서 생긴 질병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혈액이 많았을 때 어떻습니까? 뜨겁잖아요. 혈액이 뜨겁잖아요. 뜨겁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 몸에 생긴 질병 중에는 특히 감염성 질병에는 고열을 동반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열이 나면은 혈액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맥을 따서 피를 대량으로 뽑아내는 그런 시술이 1000년 이상 지속됐다는 것이고요. 19세기 말까지도 그런 시술들이 행해졌다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론의 영향이 이렇게 오래 지속됐다, 1000년 이상 지속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이론의 영향이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론에 따르면요, 이 심장의 가운데에서 피가 흐르는 걸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갈레노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고대 로마의 의사가 이제 주장한 거죠. 그리고 그 이론을 체계화한 겁니다. 자체액설을 히포크라테스 때부터 내려오던 그런 이론을 갈레노스가 그걸 정리해서 많은 책을 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책을 썼기 때문에 후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근데 그 주장에 의하면 심실 중격에 저기서 피가 서로 흘러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 잘못된 이론이죠. 근데 그렇지만 잘못된 이론이 1000년 이상 지속되었다.
그 갈레노스의 이론에 의하면 세 가지 스피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추럴 스피리트, 바이탈 스피리트, 애니멀 스피리트. 이건 각각 뇌, 심장, 간에 존재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스피리트라고 하는 것이 어떤 뭐랄까요? 생명력이랄까요? 바이탈 포스라고 할까요?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4체액 대신에 5행입니다. 5행. 목화, 토, 금, 수죠. 이건 이제 물불, 흙, 공기에 대항하는 4가지 원소에 대항하는 5가지 행이죠. 행. 이건 원소라고 이야기는 좀 어려워. 행이에요. 근데 그걸 또 각각 또 마찬가지로 간신, 비패, 신이라고 하는 내부 장기와 1대1 대응을 시키죠. 근데 여기서 4가지가 있을 때는 조화만 나오죠. 조화라고 하는 관계가 나오죠. 비율이 나온답니다. 중요해지죠. 근데 5개가 되니까 뭐가 강조하거든요. 상생. 이제 여기는 상생입니다. 목, 생, 화. 그러니까 나무를 태우면 불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화생, 토, 불이 꺼지면 흙이 돼.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요건 상생의 과정이고요. 이 반대쪽은 뭐냐면 극이에요. 목, 극, 토. 그러니까 뭐냐면 목이, 나무가, 흙을 이기고 나온다는 거죠. 뭐 그런 식의 이제 구조예요. 그래서 상생, 상극의 구조를 갖고, 우리 몸의 그 여러 가지 운행을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양의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쭉 구체적으로 오행으로 연결된, 아직까지도 이제 한의학에서 주로 이제 이런 체계를 가지고 추론을 하는 경향이 있죠. 인도를 가게 되면요. 인도에도 이제 조화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샤와 차크라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는데, 이건 뭐,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그 척추를 따라서 이런, 차크라가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떤, 조화를 이루는 그런 근본적인 그 장소라고 생각했어요. 자, 이렇게 조화를 중심으로 했던 의학에서 이제는 해부를 통해서 인체 구조를 밝혀내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죠. 이거는 고대로부터 있어 왔던 얘기입니다. 인도의 기록을 보게 되면 기원전 6세기에 이미 인체 해부를 한 기록이 나오고요. 이건 뭐 인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에도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그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얘기죠. 상당히 황당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집트에서는 미라를 많이 만들었잖아요. 이제 미라를 만들려면은 죽은 사람의 배를 갈라서 썩기 쉬운 장기를 드러낸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체 구조에 대한 지식이 축적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시체에서 썩기 쉬운 장기를 드러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 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 나름대로 있었을 거거든요. 이 지식이 의사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보입니다. 의사들은 그런 구조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면서도 구조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조화를 중심으로 생각을 할 때는 구조가 중요하지 않게 보였다는 겁니다. 거꾸로 우리는 이제 근대 이후에 해부, 구조를 강조하게 되잖아요. 근데 구조를 강조하게 되면 그런 조화를 상대적으로 무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런 오르내림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티베트 같은 경우에는 불교적인 관념에 의해서 사람이 죽으면 조장을 하죠. 새가 쪼아먹게 하잖아요. 그래서 새가 쪼아먹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해를 한다 그래요. 시체를. 뭐 그러면서 상당 부분 인체 구조에 대한 지식들이 축적돼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 지식에 크게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원전 3, 4세기경이에요. 3, 4세기경에 이제 헬레니즘 시대라고 그러죠. 이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지식들이 축적이 되죠. 무세온이라고 하는 박물관이 생기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양의 그 도서관이 세워지죠. 그리고 거기서 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연구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해부학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헤로필로스와 에라시스트라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 정도의 해부학 지식을 축적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역사서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해부학 그 자체에 대한 기록은 다 불타 없어져서 좀 우리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은 문제있지만, 상당히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당히 많은 해부학적 지식이 이때부터 유래됐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가면서 이런 지식들이 거의 파묻히죠. AD 2세기경에 이제 로마의
의사 갈레누스가 이런 모든 그 체계들을 집대성해서 어마어마한 기록을 남기는데, 그때 기록은 이런 기록을 참조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인체 해부 기록을 참조하지 못하고 주로 돼지라든가 이런 다른 동물들을 해부한 그런 지식을 갖고 입론을 했기 때문에 오류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한 거의 뭐 1500년에서 2000년 가까이 유럽의 의학 체계를 지배했죠. 그래서 갈레누스의 이제 황금기가 지나고 르네상스에 오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해부학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히 최초로 생기는 이제 의학교가 살레르노, 이탈리아의 살레르노에 생긴 의학교인데 1150년이네요. 12세기죠. 이때 이제 그 의과대학에서 해부를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너무나 유명한 베살리우스, 안드레아스 베살리우스라는 사람이 1543년, 16세기 중반이죠. 16세기 중반에 사실적 해부도, 과거의 해부도는 이때를 제외하고는요. 이럴 때를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 상상에 의존한 그런 해부였거든요. 인체 구조를 상상에 의해서 그린 것이었다고 한다면, 그 베살리우스의 해부도는 실질적으로 그 구조, 생김새라든가 그 비율 같은 것들이 우리가 보는 것과 거의 똑같은 그런 해부도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근대적 의미의 해부학의 시작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오늘날에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들어와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예를 들면 캐나다의 가장 앞선 그 의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해부학 시술이 없다고 그래요. 해부학 시술을 할 필요가 없다고 듣겠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엄청나게 발달된 첨단 영상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영상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해부를 하지 않아도 그 구조에 대해서 훨씬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인체 구조에 대한, 인체 신비에 대한 지식의 축적, 해부학의 역사입니다. 해부학 역사를 대충 살펴봤죠.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그 해부학의 역사를 쭉 이야기를 엮어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이야기입니다. 해부라고 하는 챕터가 나왔을 때 그 해부학의 역사를 쭉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나왔던 티베트 이야기잖아요. 조장을 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인체 구조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그 중세 해부대에 비하면. 그렇지만 여전히 어떤 그 관념,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세계에 대한 관념과 아주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 심장의 모습인데요. 심장의 모습이 연꽃 모양으로 돼 있죠. 연꽃이고 이제 이렇게 잎에 둘러싸인 이런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불교의 개념이죠. 불교에서 그 연꽃을 중심 개념을 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부학에 인체의 구조를 다루는 해부학에 불교적인 종교적 관념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이 얘기는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죠. 사체액이라고 하는 그런 이런 구조에 그 모든 것을 뜯어맞췄던 그런 역사를, 아주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관찰한다는 것과 어떤 그 관념이라는 것이 어떻게 관계되는가 하는 걸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티베트 의학의 불교적 관념, 그 다음에 서양 고대 의학의 사체액설이라고 하는 이론, 이것은 관념이죠. 몸에 대한 관념이에요. 근데 이런 관념을 선언적으로 가지게 되면은 우리가 사물을 관찰할 때도 그 관념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앞에 보셨던 이런 해부도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불교적 관념에 의해서 인체 구조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관찰과 관념의 영향을 주고받으면 우리가 천재라고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여러 방면에서 어마어마한 성과를 이룬 양반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해부학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아까 얘기했던 베살리우스 이전이죠. 베살리우스보다 이전이지만, 그래서 베살리우스만큼 그렇게 정교한 해부들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신체 장기들의 모습을 대체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렸습니다. 이게 심장의 모습이거든요. 거의 똑같죠. 우리가 보는 것과 거의 똑같은데, 이게 관찰이 중요했던 겁니다. 이건 관찰의 영역이에요. 근데 오른쪽 걸 보게 되면요, 이걸 단면이거든요. 잘랐는데 보게 되면 어떤 모습이 보이는가 하면 이 심실중격이죠. 굉장히 두꺼운 벽이 있잖아요. 근데 다른 이쪽 벽에는 아무런 게 없는데 이 심실중격에는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갈레누스의 의학적 개념에 의하면 이 심실중벽에서 혈액이 교환된다고 하는 이론 체계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이론 체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관념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관찰이라는 것 통해서 이렇게 사실적인 심장을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관념의 영향에 의해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걸 마치 보이는 것처럼
그 표현한 그런 심장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학적 개념에 대입해서 생각해 봐도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것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진리라고 여기는 것도 사실은 어떤 관념의 영향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반성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세의 의과대학에서 행해졌던 파두아 대학이죠. 이태리의 의과대학에서 행해졌던 해부입니다. 여기 시체가 있고요. 주변에서 해부를 하죠. 그리고 교수는 이 꼭대기에 올라앉아 있습니다. 올라앉아 책을 읽어요. 이제 그 책은 주로 뭐냐? 갈레노스가 쓴 책을 읽죠. 그리고 이제 여기 중간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학생들이겠죠. 학생들이고 여기서 실제로 해부하는 사람은 학생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에요. 주로 이발사들입니다. 이발사들이 해부를 하고 이제 이렇게 보여주면 이제 여기 책을 읽고 학생들은 그걸 책을 보면서 이걸 비교해보는 그런 이제 해부학 실습이었다고 하죠. 이제 이것이 뭐 뒤에 오면은 이제 베살리우스 같은 사람은 자기가 직접 하죠. 그래서 이런 전통에서 벗어나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이게 제목이 아나토미 시어터로 돼 있죠. 극장이에요, 극장. 해부학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극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였죠. 그 흔적이 어디에 남아있는가 하면 영국 같은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는 수술실 오퍼레이션 룸, OR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거기는 주로 오퍼레이션 시어터라고 부릅니다. 수술도 이런 해부학적 행위와 비슷한 게 생각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 흔적입니다. 자, 1543년에 그 유명한 베살리우스의 해부도들입니다. 그 해부도 중에 이제 일부입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해부도를 보게 되면 그 골격도 아닙니까? 골격도인데 아주 사실적이죠. 그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사실적이에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각 부분적으로 보게 되면요. 근데 특이한 점이 뭡니까? 이 해골이 생각을 해요. 절벽 위에 서서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보면 근육도죠. 근육도인데 뭐 시체를 해부해서 이런 근육을 그렸을 거예요. 근육은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렸어요.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렸는데 뭡니까? 이렇게 아주 활발하게 운동을 합니다. 아주 그 원기왕성한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요. 근육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관념이죠. 근육이라는 것은 활동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죽은 시체를 대상으로서 이런 그림을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활동성 있는 모습을 그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뭘 의미합니까? 구조 속에 담긴 서사입니다. 이 구조는 굉장히 사실적으로 관찰에 의존해서 그렸습니다만 그 구조를 이야기 구조로 풀어내겠다는 겁니다. 이야기 구조예요. 이것도 이야기고 이것도 이야기죠. 이것도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이건 이제 밧줄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있잖아요. 뭔가 이 속에는 뭔가 서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속에 담긴 서사 또는 관찰 속에 들어있는 어떤 뭐 관념이랄까요?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초창기의 해부학에는 이것이 너무 당연한 거였고 사실 초창기에 이 베살리우스 해부도가 담긴 이 책은 전 유럽의 베스트셀러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과학책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예술적인 책이라고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과학과 예술의 구분이 없었으니까요. 그렇잖아요. 과학과 예술의 구분이 없습니다. 아예. 과학이란 말 자체가 19세기에 만들어진 말이기 때문에 이때는 과학과 예술의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고 할 때 그 예술이 의술이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Art and Science예요. Art and Science. 그러니까 그 Art and Science의 구분 자체가 없었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해부도는 우리가 의학적으로 또는 그 해부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주죠. 정보를 주고 각 생김새라든가 정보를 주지만 또 한편으로 그 삶의 맥락에서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살리우스가 이런 모습의 시체를 봤을 리는 만무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관찰된 그 사실을 토대로 해서 어떤 상상력이 더 씌워진 그런 작품, 일종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구조가 밝혀졌으니까 이 다음엔 뭘 봐야 됩니까? 이제는 그 기능을 봐야 되겠죠. 기능이 찾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 기능 중에서, 인체 기능 중에서 가장 처음 발견된 게 혈액순환인 거죠. 물론 고대에도 이런 혈액순환을 알았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기록들이 있긴 합니다만, 근대 이후에 17세기죠. 17세기에 진짜 근대적인 의미의 실험, 아주 간단한 실험이죠. 아주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혈액이 순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증명이 이루어지죠. 윌리엄 합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아주 간단한 실험이에요. 뭐 팔뚝을 묶고 팔뚝을 묶으니까 저 정맥혈이 안 통하잖아요. 근데 밑에 동맥혈은 통합니다. 그러니까 동맥혈 가서 팔뚝을 묶었을 때 여기를 묶어 놓으니까 정맥혈이 돌아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붉어지잖아요. 이렇게 붉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밸브가 있고 하는 이런 지식들을 통해서 혈액은 순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동맥과 정맥 사이에는 모세혈관이 존재한다라고 추론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혈액순환을 추론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말픽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현미경상에서 모세혈관을 발견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구조와 기능 사이에 연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해부학과 생리학이 이제 토대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가 이루어집니까? 이제 미세 구조를 발견하기 시작하죠. 미세 구조를 발견하기 시작하는데 그건 뭐냐면 레베노크라는 사람이 현미경을 발견하잖아요. 레베노크 현미경을 발견해서 직조를 하죠. 그래서 자기 정자니 무슨 뭐 그다음에 치태에 들어있는 미생물들을 보여주죠. 로버트 훅이 식물세포에서 이 현미경을 이용해서 세포를 발견해요. 그 다음에 비샤라고 하는 사람이 티슈죠. 그러니까 이건 세포들이 모인 어떤 일정한 조직을 가진 것. 그 다음에 동물세포 발견하고, 그 다음에 세포병력에 나오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갑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해부학, 거시적 구조가 발견되죠. 그 다음에 생략적 기능이 발견되죠. 그 다음에 미세 구조가 발견돼서 현대에 이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과학적 발견을 통해서 기계적 모델이 토대를 닫게 되죠. 그래서 뭐 17세기 데카르트가 이 과학적인 설명을 하죠. 철학자지만 과학자예요. 그때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철학자와 과학자 구분이 없습니다. 아까 예술과 과학의 구분이 없다고 얘기했지만 철학과 과학의 구분도 없었던 거죠. 그리고 당시에 뉴턴이 이런 과학 실험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우주의 구조도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계이고, 마찬가지로 인체의 구조도 기계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계적 모델, 이것이 그래서 이후에 엄청난 성공을 거둡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게 되면요, 처음에는 우리 인체의 역학적 구조를 설명할 때에는 이렇게 역학적 구조를 설명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그 컨텍스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짐을 진 사람을 이렇게 안에 집어넣었단 말이죠. 아까 마치 그 베살리스 해부도에서 살아있는 사람을 표상하듯이요. 그랬던 것이죠. 근데 점차적으로 이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명령이 사라져버려요. 오른쪽으로 오게 되면. 그래서 이제 기계적 환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계적 환원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성과를 이뤘지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그 경험의 주체인 인간이 사라지는 그런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이제 화학적 반응이에요. 아까 미세 구조, 현미경에서 미세 구조가 발견됐잖아요. 근데 그 현미경으로도 발견할 수 없는 어떤 그 미세적인 반응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학적 반응이고, 첫 번째가 이제 호흡을 이제 화학으로 설명하죠. 산화 반응으로 설명하잖아요. 러브아지아라는 사람이. 근데 폰 리비히가 인체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화학적 시스템의 집합자로 봤죠. 이제 이 그림은 총상으로 배에 구멍이 뚫린 사람을 9년 동안이나 관찰해서 이 소화 과정을 이제 화학적으로 연구한 윌리엄 버먼트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그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학으로 갔죠. 다시 구조, 해부학, 기능, 생리학, 그다음에 미세 구조, 현미경 갔다가 그다음에 미세 반응 화학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현대적 의학이 완성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이제, 물론 고대로부터 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가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헤로필러스, 알렉산드리아 헤로필러스가 그 해부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뇌가 인체의 통제 본부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어요. 지상의 중심이다. 아주 오래된 거, 예학이죠. 그렇지만, 1000년 이상 잊어버렸던 것이죠. 1000년 이상 잊어버리고 있다. 다시 이제 지금 이제 그런 뇌의 부흥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뇌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제 앞으로 의학뿐만 아니라 인간 문명 전체에 대한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할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죠. 자, 보면은 헤로필러스가 이미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갈레노스가 그 사체 핵설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서 많은 역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만, 또 한 가지로는 실질적으로 엄청난 그 실험을, 동물 실험을 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이론적인 토대를 낳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신경 절단 실험 같은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신경의 역할들을 많이 밝혀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공과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왼쪽 보이는 사람이 피니어스 게이지라는 사람인데 이런 부상을 당하죠. 이런 부상을 당하고 나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사실 보고가 되죠. 그래서 굉장히 온순하던 사람이 포악하고 막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뇌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성격과도 상당히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19세기에. 그리고 이제 지금에 와서는 20세기부터 시작된 겁니다만 뭐 fMRI, PET 같은 것을 통해서 뇌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연구할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실시간으로 그 기능과 관련지어서 연구할 수도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뇌에 대한 연구가 점점 활발해지고 있고 이것이 앞으로 우리 미래에 의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날 서양의학은 이렇게 인체를 몇 가지 시스템으로 나누죠. 근골격계, 뭐 신경계, 뭐 순환계, 호흡계, 뭐 소화계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시스템들 나눠서 그걸 하나의 모듈로 삼죠.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모아서 인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런 그 분절됐지만 또 하나로 이어지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시기에 따라서는 이 분리, 환원의 강조가 되는 시기가 있었고 또 조화와 균형을 강조하는 시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결론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수업을 통해서 이제 가져야 될 화두는 이런 겁니다. 전일론과 원자론을 지향한, 지금 얘기했던 거죠. 어떤 그 조화와 균형이라고 하는 한쪽과 그다음에 환원이라고 하는 쪽, 이 이제 그 좀 대리적인 것인 것처럼 돼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둘이 함께 가는 것 아니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전일론과 원자론이죠. 그러니까 조화 균형이 전일론이라면 환원은 원자론이겠죠. 그래서 이런 두 개의 시스템이 어떻게 서로를 지향할 수 있는 그런 지향되는 그런 새로운 의학을 창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번 학기에 계속 생각해야 될 화두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